샬롬, 사랑과 결함 10번째. 차분해진 해나는 귀까지 붉어진 대지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게 무서워. 그 말을 끝으로 정적이 흘렀다. 대지는 담배를 물더니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들어왔다. 그 와중에 대지는 부엌으로 가더니 가스레인지를 켜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이번엔 정말로 나갔다. 해나는 그날로 서울에 돌아갔고 이후 단 한 번도 대진의 집에 오지 않았었다. 해나는 꽤 오랫동안 대진이 해나의 것이라고 일러준 그 땅 안에 머물렀다. 비가 아주 조금씩 이슬처럼 내렸다.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저 물 분자가 공기 중에 조용조용 머무르듯 비가 오고 있구나. 흙이 조금씩 젖기 시작해서 서서히 알아차렸다. 요즘 날씨는 좀 맑음과 흐림 사이였다. 아마 기상청은 이전과는 다른 단어와 아이콘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제 완벽하게 맑은 날씨와 완벽하게 흐린 날씨는 손에 꼽으니까 날씨조차 스며들듯 알아차리지 못하는 새 달라진 것이었다. 마지막 땅은 첫 번째와 비슷한 경사의 비탈에 있는 땅이었다. 면적이 꽤 넓었는데 이곳도 제일 아래쪽에 수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다만 수로 맞은편에 무덤 몇 개가 있었다. 이미 누군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랑마다 검정 비늘이 덧대어져 있었다. 대지인은 이랑 맨 끝에 꽂힌 관을 만지작거리며 이게 영양분이 주입되는 통로라고 했다. 무슨 영양분? 해나가 묻자 대지인이 저 멀리 비탈 아래 서 있는 비닐하우스를 가리켰다. 액비가 저기에서 나오고 있어. 아빠 연구소야. 올해는 여기로 빌렸어. 운 좋게도 도지가 싸게 나왔다고 했다. 땅 주인이 목돈이 필요하다며 처분할까 하고 지나가듯 말했는데 대진이 넙죽 자기에게 세놓지 않겠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었다. 매매가는 평당 10만 원 안짝이 될 거라고 했다. 수로가 너무 멀리 있고 작물을 짓다 말다 해서 싸다고 했다. 해나는 대진이 저 멀리서부터 물먹은 호수를 어깨에 지고 오르막을 걷는 모습을 상상했다. 이 더위에 축축한 호수를 지고 걸으며 무슨 생각을 할까? 해나는 1미터 정도 되는 폭의 수로를 뛰어넘어 무덤 근처로 갔다. 누구 무덤이야? 모르지. 대진이 시큰둥하게 말하며 폴짝 뛰어 건너왔다. 하나의 큰 무덤을 축으로 3개의 작은 무덤이 큰 무덤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가족이었나 보다. 해나가 중얼거리자 대진이 큰 무덤에 비죽 솟은 잡초 몇 포기를 뽑아주었다. 해나도 작은 무덤에 난 잡초 몇 포기를 뽑았다. 쑥쑥 잘 뽑혀서 괜히 무덤이 무너질까 무서웠다. 몸이 조금씩 젖고 있었다. 무덤 앞에 앉으니 엉덩이가 축축해졌다. 에라 가서 씻으면 된다. 해나는 그 자리에 누웠다. 미스트를 뿌린 것처럼 얼굴이 산뜻하게 촉촉했다. 대진도 옆에 들어누웠다. 저 연구소에 커다란 액비통이 있어. 액비가 뭐야? 생선 같은 음식물 쓰레기 삭힌 거. 그걸 왜 보아? 그게 친환경이야. 스마트팜. 스마트팜? 해나가 고개를 돌려 밭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구색은 별로 스마트해 보이지 않았다. 해나가 시큰둥해지자 대진이 또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는 스마트팜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경운기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농법이라고 했다. 최신 장비를 사려면 큰 돈이 들지만 이렇게 직접 관을 이어붙여 설비를 만들면 훨씬 저렴하다고 했다. 고랑마다 연결해 둔 관을 통해 땅에 액비를 주입하는 거라고. 눈을 감고 듣다가 그걸 왜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대진이 환경을 위해 한다고 했다. 그래서 해나가 왜 환경을 위해 그런 걸 하느냐고 물었다. 대진이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해나가 왜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대진이 후손들을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나는? 날 위해서는 뭘 하는데? 이게 널 위한 거야. 해나는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말했다. 공모전 된 거? 그거 상금 말고도 뭐 하나 더 줘. 뭔데? 수지 2지구 주택 분양권. 야, 엄청난데. 근데 분양받을 돈이 없잖아. 그거 당근 마켓에 못 파냐? 그러니까 날 위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돼지는 할 일이 없으면 이곳에 정착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사실 해나도 아예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알아본 바로 농촌 정착 지원금을 받은 청년 중 정작 제대로 정착한 이들은 극히 드물다고 했다. 몸 쓰는 일에 익숙지 않고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장비에 자본을 투자했다가 몇 년 안 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도시로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해나는 대진에게 시큰둥하게 말했다. 나 아빠 보려고 온 거야. 어디 어떻게 사나. 근데 진짜 잘 사네. 작은 무덤들이 큰 무덤을 올곧게 바라보는 모양처럼 대진에게 의지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해나가 가진 돈으로 땅을 사는 건 분수에 맞지 않았다. 해나에게는 전세 대출금 탓에 2배 이상 올라버린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웠다. 공단의 한참을 따져 물은 뒤 전산 오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해나는 진짜 재산도 아닌 대출금을 재산 취급하는 게 억울했다. 대진의 피부양자로 돌아가려 했는데 대진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진은 스스로 많은 것을 이고진 채 살고 있었다.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농법까지 고안해가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꾸려나가는 사람이었다. 해나는 생각했다. 그중 나를 위한 노력은 얼마 정도 될까? 그저 생일이 되면 전화라도 한 통 해주고 때때로 맥주 한잔 하자고 놀러오라고 말해주길 바랬는데 어쨌든 대지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지구의 종말을 막고 있었다. 슈트를 갖춰 입고 포마드로 머리를 넘긴 채 날아다니는 사람이 히어로인가. 온 동네를 뒤지며 부산물을 재다 걸어 모아 작물을 키우는 대진이 히어로인가. 해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배가 볼록 나온 몸으로 파란색 슈트를 입은 대진을 상상하다가 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식으로 해나는 해나대로 대진의 진정성을 표명했고 대진은 대진대로 해나의 삶을 대의의 세계에서 아주 쉬운 방식으로 추방했다. 해나와 대진은 바지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놈의 연구소인지 뭔지 좀 보자. 대진이 그럴래? 하며 수로를 훌쩍 뛰어넘고 빠른 걸음으로 앞질렀다. 그렇게 홀랑 먼저 가버리는 게 얄미웠다. 결국 대진도 2천만 원어치 땅은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가 대출 받아서 사려고 했으면서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땅이라도 볼 일이 없으면 영영 오지 않을 줄 알았나. 해나는 한숨을 쉬고 대주인을 뒤따랐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이 폭 빠졌고 눈앞에 새카매지면서 가슴 언저리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아픔이 조금씩 밀려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날카로운 무언가가 장기를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해나는 비명을 질렀다. 멀리서 급하게 뛰어오는 대진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질수록 땅이 조금씩 흔들려 아픔이 더해졌다. 오지마, 오지마. 그렇게 소리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진이 엎어진 해나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려고 했다. 너무 아파. 소리를 질렀더니 깜짝 놀라 다시 내려놓았다. 수로의 하체가 절반 정도 빠진 상태였다. 아마 몸속 무언가가 제대로 부러진 것 같았다. 우둑
하는 소리도 들렸던 것 같은데 착각일 수도 있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몽글몽글하던 공기 중에 물 분자는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되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혼내듯 버부었다. 조금 흐리지만 맑은 날씨였는데 어느새 해도 사라졌다. 비 때문인지 조금 정신이 들자 대지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대지인은 울먹거리며 있었다. 자꾸 좀만 기다리라고 했고 어디에 전화를 걸었고 우방리 몇 번지 옥수수밭 골목 근처 고추밭 옆 어디라고 이상한 주소를 불러댔다. 점점 정신이 또렷해졌다. 코로 물이 들어와서 옆으로 꺾인 고개를 조금 들어보았다. 하지만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해나,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봐. 대진의 말대로 했는데 가슴 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파고들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대진은 자꾸 후하 후하 혼자 숨을 쉬었다. 숨쉬는 법을 설명하려 큰 소리로 숨을 쉬는 대진을 보며 해나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갈비뼈 못 움직여? 해나는 겨우 대답을 하고 가쁜 숨을 쉬었다. 꼼짝없이 구급차를 기다려야 했다. 자꾸 입안에 흙탕물이 들어왔다. 해나는 최대한 정신을 집중하며 대진에게 말했다. 잡아줬어야지. 말하지 마. 더 아파. 좀만 기다리자.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빠는 후손 생각을 할까? 이상하게 아픈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애나는 자신이 다친 만큼 대진 또한 그만큼의 흠집이 나길 바랐다. 대진이 그런 물은 사람이길 바랬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흠집을 견디고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랬다. 대진은 해나가 중학교 졸업을 앞뒀을 때 대한학교에 가라고 했다. 대한학교가 뭔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어쩐지 일반적인 학교 같지는 않았다. 해나는 한참을 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대진의 성화의 가출까지 감행한 후에야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대진은 세상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다. 해나는 이 나이 먹도록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대한학교에 입학했으며 알 수 있었을까? 삶의 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눈에 띄는 건 고작 배달 음식 쓰레기와 산더미처럼 쌓인 옷가지들 뿐이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해나는 문득 자신 또한 세계라는 치열한 투쟁과 멸망의 현장에서 언제나 바라보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나야, 너 참 운 좋다. 공모전에 당선된 후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해나는 화를 냈다. 내게 주어진 운이라고 단 한 톨도 없다고. 나보다 열심히 산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자신이 뱉은 그 말은 도리어 날카로운 낚시 바늘이 되어 해나의 마음을 후볐다. 자기 연민이라는 게 무서워. 대진에게 했던 그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보상은 결코 온전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해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연이은 실패 후로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삶은 젖은 나무 반자처럼 쉽게 뒤틀렸다. 해나는 그렇게 훼손된 마음으로 쉽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얼굴이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되었다. 대진이 수로 주변을 서성이며 소리를 질렀다. 누가 이딴 식으로 수로를 만들어.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담배를 꺼냈다. 하지만 라이터에 불을 붙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라이터와 씨름하더니 많이 아프냐고 물었다. 괜찮냐고 물었다. 그러다가 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대지는
몸을 땅바닥에 착 붙인 채로 엎드려 해나의 얼굴을 살폈다. 그렇게 꽤 오랫동안 해나와 대지는 서로를 마주 본 채로 이따금 푹푹거리며 빗물과 흙을 뱉어냈다. 한참 구구차를 기다렸다. 그러는 동안 해나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갔다. 왜 아빠는 엄마의 생활에 관해서 묻지 않을까? 이혼을 하고 나서 엄마는 덜 불행해 보였다. 둘은 노동운동을 하다가 만났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네 엄마 대단했어. 언젠가 대진이 그렇게 말한 적은 있었다. 학교 건물 옥상에 올라가 비라를 뿌렸다고 했다. 대진이 숲에 당하던 시절 그를 숨겨줬다는 여인들도 떠올랐다. 대진은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좋아해서 숨겨줬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었다. 그저 그 여인들은 대의를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대진이 자꾸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구급차는 오지 않았다. 그 개와 혁명, 그 개와 혁명. 태수 씨는 죽기 전까지 통잠을 못 잤다. 수면제를 먹고 진정제를 먹어도 한두 시간 노루잠만 잤다. 늘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서둘러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불이 나게 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뒤 태수 씨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 여기 있어. 태수 씨. 태수 씨는 잠깐 잠들었다. 일어나면 꼭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다. 꿈속에서 황천길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랬다. 그즈음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내 하루 수면 시간은 길어봤자 3시간이었다. 태수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하다고. 그러면 나는 태수 씨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복도를 빙글빙글 돌았다. 병원은 꼭 두 손바닥을 반드시 펼쳐놓은 것처럼 정확한 대칭 구조였다. 양복도 끝쪽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고 그 중심에는 각각 디귿자 형태의 데스크가 있어 간호사들이 상주했다. 태수 씨와 나는 데칼코마니 같은 그 병원 복도를 밤새도록 돌았다. 종종 가래뱉는 소리도 들리고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울었다. 몇 바퀴를 돌고 나서야 태수 씨는 꾸벅꾸벅 졸았다. 그동안 나는 무슨 생각을 했던가. 고모는 나보고 나서지 말라고 했다. 사촌 동생인 희준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나는 그런 고모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괜찮아요. 더한 것도 견뎠는걸요. 엄마까지 나를 말렸지만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직접 완장을 차고 장례식장을 지켜야 했다. 그게 태수 씨와 한 약속이었으니까. 태수 씨는 기억도 하지 못할 약속, 사경을 헤매며 해낸 약속. 태수 씨가 건강할 때 나는 늘 돌아오는 제사 때마다 태수 씨와 싸웠다. 태수 씨는 할아버지가 기함을 한다며 반바지도 못 입게 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늘 엄마 몫이었다. 나는 불필요한 인습이라고 하다못해 태수 씨에게 당신 아버지 제사면 직접 과일이라도 놓으라고 소리를 졌지만 태수 씨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당신은 그걸 응당 받아들일 뿐이라는 듯이. 하지만 태수 씨는 분명 조금 다른 사람이 아니었나. 나는 분명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태수 씨의 모습을 좋아했었는데 나는 장례식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소리를 질러가며 싸웠다. 장례식장 직원 몇몇이 와서 말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하고 희준의 어깨를 밀며 쫓아냈다. 그러는 사이 해서는 안 될 말들 혹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했어야만 했던 말들이 오갔다. 듣게 할머니에게 그렇게 술이 될 때까지 드시고 여기까지 와서는 더 할 말이 있으세요? 있냐고. 네가 그리고도 태수씨 엄마야? 엄마냐고. 그래, 나 엄마 딸이다. 그럼 태수씨 딸은 아니냐?
내가 닮기는 누굴 닮아? 우리 집에 그럼 유자 말고는 계집밖에 더 있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첫 조문객이 왔다. 엄마가 가까이 다가와 인사를 하며 이름을 불렀다. 성식이 형. 태수 씨와 엄마는 모 대학 사학과 85학번이었는데 동기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민주 8호를 8호라고 불렀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식이 형, 민재 형, 의식이 형과 같은 형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들이 다 민주 8호라고 했다. 어느 형, 어느 형은 이제 곧 출소를 한다더라. 어느 형은 태국에서 재혼을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곧잘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태수 씨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정말로 청송 교도소로부터 온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태수 씨에게 그걸 건네면서 태수 씨가 그 편지를 펼쳐보기까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 마침내 태수 씨가 펼친 편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적혀 있었다. 간간히 수령님, 동지, 북조선 같은 단어들이 섞여 있었다. 태수 씨는 편지를 대충 훑어보자 탁자 위에 던져 놓았고 나는 그 편지를 몰래 내 방으로 가져왔다. 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편지에 적힌 내용을 한자 한자 비밀 일기장에 옮겨 적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투쟁을 해야 한다. 자본의 배를 불리는 식으로는 사회가 올바르게 굴러가지 않는다. 나는 태수 씨가 어떤 비밀 조직에 회동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무척 멋있게 느껴졌다. 어린 나이에도 태수 씨의 일을 어떤 식으로든 지지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이라든지 투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무척 멋들어지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 편지를 다 옮겨 적은 뒤 맨 밑에 보내니의 이름도 꾹꾹 눌러 적었다. 성식이 형. 그때부터였다. 태수 씨에게 성식이 형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른 것은 태수 씨는 보통 귀찮아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다만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만큼은 졸음을 쫓기 위해서인지 집중해서 성식이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성식이 형 이야기를 하다 보면 태수 씨와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간혹 들을 수 있었는데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과 대치하며 삐라를 뿌리던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다. 정말이지 태수 씨와 엄마는 그때 당시 무서울 게 없었다고 했다. 우리는 투쟁하며 공부해서 도서관만 다니던 뜨내기들하고는 급이 달랐지. 태수 씨는 일말의 후회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성식이 형 이야기만 하면 한숨을 푹푹 쉬었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성식이 형인 NL이었고 태수 씨가 PD였는데 두 사람은 어떤 일을 계기로 가까워졌지만 북조선의 지령을 받고 러시아로 떠난 성식이 형을 태수 씨는 말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러시아 인터폴에게 붙잡힌 성식이 형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오랜 기간 복역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나는 태수 씨에게서 틈만 나면 노동의 가치가 어떠니 시장 경제가 어떠니 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나는 그 중심에 성식이 형이 있다고 생각했고 머리가 더 크고 나서는 태수 씨가 아주 위험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식이 형의 편지는 1년에 한 번은 꼭 왔고 우리가 이사를 간 후에도 어떻게 알았는지 어김없이 배달되었다. 태수 씨가 거기에 답장도 하지 않고 대충 아무데나 놓아두며 나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모았다. 그런 성식이 형을 이제야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태수 씨의 영정 사진 아래 국화꽃을 꽂는 성식이 형을 가만 바라보았다. 성식이 형의 형색은 아주 볼품없었다. 팔꿈치를 덧댄 감새 재킷을 거쳤는데 나름 애써 구색을 맞춘 것 같았다. 한쪽 무릎이 아픈지 주저앉듯 절을 하는 성식이 형의 가지런한 발을 보면서 나는 태수 씨가 병원에서 성식이 형에 대해 했던 말을 다시금 떠올렸다.
내 옆에는 엄마와 동생들이 어설픈 모습으로 쪼르르 서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처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해 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성식이 형이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맞절을 했다. 네가 수민이구나. 네. 이런 애들을 두고 어떻게? 성식이 형? 응. 나는 바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성식이 형 이름 아래에 있는 문장을 읽었다. 최대한 연습한 대로. 울지 마쇼. 태수씨의 지령이요. 태수씨. 성식이 형의 눈이 동그래졌다. 길게 수염을 기른 턱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성식이 형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300만 원은 꼭 우리 수민이한테 갚아주쇼. 당신 러시아 간다고 했을 때 내가 붙였던 돈. 나는 최대한 태수 씨의 목소리를 따라했고 그럴싸한 목소리가 나와 뿌듯했다. 태수 씨의 이름은 원래 형주였다. 58년 평생 형주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자 이름 같다고 놀림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했다. 태수라는 이름은 태수 씨가 암 진단을 받은 후 고모가 장명소에서 지어온 것이었다. 태수가 오래 살 이름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후로 태수씨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람이 믿는 대로 사라진다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니 고모가 단체 카톡방에서 그렇게 말했고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모두가 태수씨를 태수씨라고 불렀다. 간절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태수씨의 병 앞에서 평소라면 콧방귀나 뀌었을 일들을 많이 했다. 친구들에게 화살 기도를 부탁했고 지도 교수님에게까지 전화해 태수씨가 통 밥을 먹지 않는다며 편을 보지 않는다며 엉엉 울었다. 고모가 잔뜩 사다 놓은 활성 비타민 주스, 아연 면역관리 영양제, 유산균, 정체물을 미숫가루들을 죄다 물에 타서 한 모금씩 천천히 먹였다. 구역질을 해도 먹였다. 엄마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죄 다 단 게 아니냐고, 심지어 아연은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무리가 간다고 고모에게 몇 마디 했고, 엄마와 고모는 그 일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다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도 엄마와 고모는 척을 졌다. 태수 씨를 지독하게 사랑해서 서로를 끔찍하게 미워하기 시작했다. 태수 씨가 뭐라고? 도대체 태수 씨가 뭐라고 우리는 그토록 태수 씨를 사랑한단 말인가?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와 태수 씨의 정치적 견해는 극도로 갈렸다. 언젠가 태수 씨는 내가 정말 궁금하다는 듯 이렇게 물었다. 결혼은 같이 하는 건데 남자는 무조건 집을 해와야 한다는 게 정말 요즘 여자들의 생각이니? 언젠가 태수 씨가 보는 유튜브 쇼츠를 함께 본 적이 있는데 유독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다. 매같이 어쩌고 한국 여자들이 어쩌고. 나는 태수 씨에게 이런 것들을 정말 믿느냐고 물었고 태수 씨는 실제로 여자들이 그렇지 않느냐며 농담 아닌 농담을 했다. 나는 태수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속으로 전불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태수 씨는 자식이라고 나를 포함해 딸만 둘이었기 때문이었다. 자꾸 요즘 여자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요즘 여자들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태수 씨는 가까이 있는 나를 두고도 저 멀리 있는 요즘 여자들을 보는 시기였다. 그래서 유연한 노동 문제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불가사인 가사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사회는 조리 있게 굴러가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제도 안의 조리는 다른 문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태수씨 또한 견뎌야 했던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두 딸을 길러내기 위해
어울리지도 않는 양복을 입고 꾸역꾸역 출퇴근을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고 술을 먹고 게임을 했다. 그렇게 배가 부르고 불러 복수가 찬 줄도 몰랐다. 병은 소리도 없이 발빠르게 태수 씨의 몸을 잠식했고 나는 잠식해간 그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태수 씨가 하는 휴대폰 게임이나 구경하고 불뚝 나온 배를 통통 치며 눌러댔다. 그러면서도 태수 씨는 자꾸 책임질 것들을 만들어 나갔다. 특히 유자에게는 더 각별해서 나와 동생은 정신 차려 보니 막내가 생겼다며 툴툴거리곤 했다. 다 알면서도 참고 사는 거야. 그런데 너네는 왜 그러니? 태수 씨는 내게 이렇게 물어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태수 씨의 삶을 치열하며 치열했지 참고 견디는 방식으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태수 씨를 사랑했다. 인셀은 사랑하지 못해도 그런 태수 씨 정도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역사를 알면 그 사람을 쉬이 미워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성식이 형은 조용히 육개장에 소주 한 병을 천천히 비웠다. 나는 성식이 형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직 이른 새벽이라 조문객이 별로 오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성식이 형은 내게 더 이상 가타부타 말도 붙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듯 내게 말을 걸었다. 병주가 태수씨요? 그래, 태수씨가 나랑 팔당에 간 적이 있어. 팔당에 가서 그러더라. 네 엄마가 널 임신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성식이 형이 그렇게 말했다. 무엇을요? 내가 묻자 성식이 형은 조용히 대답했다. 혁명. 그래서 내가 러시아를 혼자 간 거야. 지령을 받고. 태수 씨도 지령을 받았어요? 아니지. 걔는 듣자마자 말렸지. 걔는 뼛속까지 비디었어. 아무래도 수령님을 모시는 건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야. 자기는 식구들 먹여 살려야겠대. 그래서 내가 펄쩍 뛴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면서 준 게 300만 원이라고요? 그래. 그래도 줄 건 줘야죠. 그래야겠지. 성식이 형은 소주 한 병도 모자라 또 한 병을 비운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성식이 형을 따라갔다. 뒤따라오는 나를 의식했는지 성식이 형의 걸음이 빨라졌다. 그러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알겠다. 담배는 한 대 피우자 하고 담배를 피웠다. 나도 한 대 빌려 같이 피웠다. 그리고 성식이 형은 그 자리에서 내게 25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 50만 원은 담배값이라고 했다. 그냥 평범한 마일드 세븐인데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성식이 형은 모른 척했고 나는 나름대로 성식이 형의 역사를 알아서인지 그냥저냥 넘어가게 되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부탁? 성식이 형이 대물으며 불안한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우리 집 개를 장례식장에 데려와 주세요. 그러자 성식이 형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러더니 아직까지도 미행을 당해 그렇게 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멀어지는 성식의 형을 바라보면서 태수씨도 겁이 났구나 생각했다. 태수씨는 나에게 그 당시 멋지게 화염병을 던지고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고 미라를 뿌린 이야기밖에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인유 2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자궁 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꽤나 높은 고위험군 바이러스로 의사는 내게 분기별 검진을 권했다. 처음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고 자궁 경부암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의 기간이 걸렸다. 사흘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 시간 동안 자궁을 드러내는 것과 진단비 2천만 원을 받아내는 것을 동시에 상상했다. 월급은 형편없었고 대출이자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였다. 결국 나는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아무래도 암에 걸리더라도 진단비는 받는 쪽인 것 같아. 그러자 친구가 기함을 했고 나는 그 후로 다시는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았다.
나는 태수 씨와 델카니만이 같은 병원 복도를 빙빙 돌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을 하곤 했다.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나를 찌르기 시작했다. 결국 암에 걸린 것은 태수 씨였다. 병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고 삶은 지독히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아니 내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손에 쥔 적이 있던가. 삶은 언제나 나를 지고 힘들 뿐이었다. 태수 씨는 MRI 찍는 것을 포기했다. 커다란 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꼭 숨통을 조이는 것만 같다고 했다. 아티반을 주입했는데도 통 속에서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을 쳐서 간호사 3명이 들러붙어 진정시켜야 했다. 나는 그때 대기실에서 전자책을 읽으며 태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시간이 지나도 태수 씨가 나오지 않았다. 검사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은 빨갛고 까무잡잡했다. 나는 하얀 전 아래에 맨발만 봐도 그들이 태수 씨가 아님을 알았다. 결국 데스크 간호사에게 태수 씨 행방을 물은 끝에 검사를 시작한 지 15분도 안 되어 병실로 복귀했음을 알았다.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태수 씨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난 채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중 태수 씨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좋아하는 유튜브도 보지 않았다. 병실에 도착하자 태수 씨가 엎드려 울고 있었다. 나는 태수 씨의 등을 쓸어 내리며 말했다. 태수 씨, 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대. 그게 뭔데? 작은 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야. 수민아, 그거 아니니? 응, 맞아. 누구 때문이니? 태수씨. 그거 몰라. 태수씨는 코를 훌쩍이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태수씨가 뭐라도 하는 게 좋아서 말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자기 걱정 안 하고 남 걱정하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그렇게 또 병원 복도를 빙빙 돌면서 태수 씨는 작은 경부암에 대한 생각을 했고 자꾸 나에게 의미 없는 질문을 했다. 원래 그런 병에 많이들 걸리니? 몰라. 운 나쁜 걸린 거야. 나는 그런 태수 씨의 질문에 대충 대답하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오래도록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냥 적당히 돈 없고 적당히 뭘 모르는 채 살아왔을 뿐이었다. 건강했을 적 끝.